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해안,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송사로 이어져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지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접대받은 일이 전혀 없다는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왜냐? 무죄 추정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가 되니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황당합니까? 검찰은 비리 의혹이 있다면 상대가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하고 그 대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고 입맛에 맞는 진술을 얻으려고 압박하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던 스스로의 과거도 검찰은 돌아봐야 합니다. 원칙이자 판례인 무죄 추정 원칙이 검찰에게 사문화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만은 지킬 것입니다. 우리라 함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애청해 주시고 문자와 콩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금요일이니까요, 저희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달콤한 케이크까지 드실 수 있는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에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 받는 순서대로 100번 단위로 모바일 커피 앤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금요일 저녁도 힘차게 달려가 보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일본의 경제 도발, 한일 무역 갈등, 오늘로 딱 100일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큰 타격에 일본은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한국인의 발길이 끊어져서 특히 홋카이도, 큐슈, 도토리, 그리고 대마도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하지요. 이런 가운데 일본이 태도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퇴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3일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년 동안 쓰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수식어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이런 말을 다시 꺼냈다는 것인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에 있었던 그 일본 국회에서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네. 2년간 쓰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수식어가 등장했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말을 2년간 쓰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다음에 말은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시정해 줘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아베 총리가 사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코링크 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검찰은 일찍이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다. 그리고 알고 보면 차명으로 정경심 교수가 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오촌 조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경제TV의 전혁수 기자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혁수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본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물론이고 조국 장관 오촌 조카를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활발했던 자원 외교 관계자들의 그림자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취재하다가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주도하거나 실소유주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연역적인 결론에 이르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 정도 레벨이 안 됩니다. 네. 금액적으로 보나 그리고 이제 들어온 시기로 보나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경심 교수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오촌 조카분 그 조범동 씨가 오히려 한 매니저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매니저. 맞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취재를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오촌 조카를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보기도 굉장히 무리해요. 그것도 조금 어려워 보여요. 김용민 라이브. KBS와 알릴레오와의 공방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차례로 김경록 씨와 인터뷰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각각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계 원로고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전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KBS 녹취록을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아쉬웠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작은 것들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KBS에서 그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그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그 녹취록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어떤 저는 점이요? 그 상황을 보면은 예. 김경록 PB가 적어도 사모펀드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 그 두 개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귀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네. 그 사람을 1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왜 그런 것에만 빠져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많은 검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놓친 게 아닌가. 너무 작은 것들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김용민 라이브. 간밤에 한겨레 단독 보도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내용인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라고 알려졌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이런 윤중천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 자,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중 하나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예, 당시에 수사를 꼼꼼히 했더라고 한다면 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공개가 됐어야 하고 이미 과거사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상대를 전 총장을 포함해서 다른 이름도 당시에 언급이 됐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자, 여기서 네네.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그러면 네. 그 당시 2013년 수사하던 사람들이 네. 윤중천 씨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 적은 그 보고서를 이번 수사단이 본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이번 조사단도 그 자료 네. 명함이면 명함, 다이어리면 다이어리에 적힌 이름 자체를 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아니고요. 예.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윤석열이 다이어리에서 예. 이름이 나왔다.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그 자료도 이번 사람이 확인한 겁니까? 예, 그럼? 그 자료 이번 사람이 확인을 했고요. 이 자료가 있군요. 예, 예.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에서 접대한 사람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인사검증을 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인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결국 이번 사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물타기다.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습니다. 여당 당당히 나서십시오. 윤석열 총장 부분도 특검합시다. 당당히 나서십시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정원영 밴드의 서초동 그이.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3시가 지나면서부터는 평소보다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돌발 상황이 잇따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화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와 트레일러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 정체가 심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 터널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어 정안 나들목부터 2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남풍새 나들목에서 남천안 나들목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나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또 더 가서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 부근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은 김천 분기점 일대 3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향 달성 1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부근 3km 구간에서 막힙니다. 또 금호 분기점 일대로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용민 라이브쇼.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용민 라이브쇼.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용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양측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공개했고 KBS도 어제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인터뷰를 한 다음에 보도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지 녹취록 전문과 KBS 보도 내용을 지금부터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를 스튜디오에 부르면은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지겠죠. 제 3회 언론사 기자 모셨는데 아주경제의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장용진 기자님. 전에 그 전직 언론사에서 사주의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대차게 한번 여기저기 많이 들이받고 나왔고요. 네, 그것 때문에 옮긴 회사가 한 2군데 됩니다. 제가. 그렇시군요. 자, 이렇게 또 눈치 보거나 이렇게 제압당하지 않는 언론인 장용진 기자 모셨습니다. 우선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는가?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한겨레 20일 보도와 관련해서 법조팀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접대 관행이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 과거라고 해봤자 한 5년 전 정도인데요. 거의 일상적으로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나왔을 거다라는 부분은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진술과는 별개로 정말 윤석열 총장이 거기를 갔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씩 안 맞아요.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좀 없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스타일, 노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스타일이 김학의 전 차관하고 좀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안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진술이 나왔다면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위 검사들의 노는 스타일까지 다 아시는 거 보니까, 노는 취향까지 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법조 전문 기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BS와 김경록 PD와의 인터뷰에서 KBS 기자가 질문한 부분, 그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쯤이었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코링크를 알게 된 건 선생님께서 먼저 추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코링크는 어쨌든 정 교수님이 먼저 듣고 오셨던 투자처였고요. 그럼 2015년엔 코링크나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그럼 코링크에 투자하고 나서 혹은 그 전에 웰스 C&T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투자를 좀 하고 싶다거나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웰스 CNT의 업종, 가로등 전멸이라든가 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신 적은? 그러면 지금 웰스 CNT 말고 또 다른 투자회사인 WFM에도 코링크 투자를 했는데 이 WFM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주식을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물어본 시기가 언제쯤? 2016년 본인이 이 회사랑 연관이 돼 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녹취록을 바탕으로 성우가 음성으로 재구성했습니다. KBS의 녹취록 전문을 보면은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경심 교수가 먼저 제안했는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정확히 언제쯤이었는가? 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KBS 기자의 질문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몰아가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몰아가기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실 뭐 이때 질문에 참여했던 기자들 제가 잘 아는데 이렇게 몰아가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서 그 시기를 다시 되짚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렵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좀 몰아가면서 정경심 교수는 주식의 전문가다, 투자 전문가고 뭐 코링크라든지 이쪽에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PB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하듯이 했다. 펀드 운용의 달인이다. 그런 전제로.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근데 그 검사의 말을 확인하려면은 사실 그 PB 김경록 PB의 얘기를 들어본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그 검사가 했던 말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일단 우선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시점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문은 KBS 리포트의 결론인데요. 그것도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록 씨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블라인드 펀드의 핵심은 눈을 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앞으로 투자할 게 뭔지를 정해지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좀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범동 씨, 조국 장관 오촌 조카지요.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코링크 P에서 WFM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알려주었고 정경심 교수는 이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김경록 씨에게 알아봐 달라고 한 건데 KBS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9월 11일 당시 보도 내용 들어보시죠. 자산관리인 김 씨는 이 무렵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민정수석의 배우자여서 개별 주식엔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업체에 투자 가치를 물어 의아했다는 것. 코링크 P에서 WFM에 투자했다고 통보받은 후 물은 것과 WFM에 투자할 예정이니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김경록 씨 사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검찰도 마찬가지,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 너무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요. 사실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뭐 또는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이 취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보면은 이게 아마 이제 14조의 4일 거예요. 아마 14조의 4의 부분인데 거기에 뭐냐면은 개입을 하지 말라고는 돼 있지만 계약 체결 후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는 뭔 얘기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펀드에 투자를 할 때 이 펀드가 어떤 펀드고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투자 이전이니까. 그렇죠. 투자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투자 이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을 빼고 알았다 몰랐다 이걸 물어봤다 안 알아봤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금 이게 정말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법문하고 일단 법
규정하고 틀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네. 김경록 씨의 대답이나 뭐 KBS의 질문이나 큰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너무 깊이 파고들었는데 네. 그 결과 오히려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장애가 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KBS가 김경록 씨의 말을 곡해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곡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KBS가. 예.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너는 안 그랬니? 그러면은 할 말 없어요, 저 역시. 장용진 기자님도 할 네. 말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문제는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를 알고 있었느냐는 건데, 자, 이번에는 KBS 질문에 김경록 PB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우가 대역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 투자 기간에 선생님이랑 만난 적이 있으신지, 그 자리에서는 어떤 주제를 하고 있고 얼마 정도 사모펀드에 넣은 상태다 내지는 뭐 주식을 넣은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누셨나요? 이제 사모펀드는 민정수석 되시고 나서 하신 거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만났고 저는 PB라고 소개를 드리고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애들 얘기 그 정도 하는 거였지. 조국 교수님은 단 한 차례 투자나 금융이나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검증이 KBS 보도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은 조국 교수님은 단 한 차례 투자나 금융이나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김경록 씨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서 지금 이 말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굳이 이것을 보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그 검사의 얘기 중에서는 정경심이 이렇게 전문가야. 그 전문가로서 이렇게 했어. 큰 손처럼 불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검사의 말을 검증하는 게 제일 다급했기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고 그 뒤에라면은 사실 그렇게 한번 검증이 끝났다라면 오히려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좀 그 보도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맞았다고 추후에라도 만드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쉽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자가 기자로서 동료 기자를 바라볼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양해가 될 수도 있고 너는 안 그랬냐? 나도 그랬어. 그러고 보니 나도 뭐 잘한 거 없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 상태에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가설을 다 적어놔요. 그렇죠. 이 가설에 맞게 이른바 하나하나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채워넣어 검사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끼워 맞춘다고 하는데 기자도 똑같이 하는 건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그 변명의 여지는 좀 없다고 봐요. 이게 우리들끼리 기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무용담으로 얘기하기에는 적합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공개가 돼서 질타를 받는다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의자 일방의 이야기를 사실 아무 여과 없이 보도한다는 것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KBS 취재진이. 그런데 이제 검찰과 확인된 내용만 선택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했겠어요. 뭐 진실의 새로운 이면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났다면은 이런 중요한 증언 같은 것들을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 틀에서 이 사람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런 내용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도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이 상황이 안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은 사실 어떤 변명을 하기도 사실 이렇게 설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변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명백하게 잘못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알릴레오에서 나온 그 내용이나 사실 KBS에서 나온 내용이나 김경록 씨가 한 얘기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고 사실 용어도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더 충실하게 김경록 씨 얘기를 전했느냐가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게 더 충실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KBS가 좀 조작을 했네? 약간 좀 왜곡을 했네라는 비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자가 기자를 이해를 할 때는 가능한 일인데 일반 국민들은 절대 설득할 수 없을 거고요. 네. 일반 국민들의 시각, 그러니까 상식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취재 형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방안은 어떨까? 인터뷰를 해왔단 말이에요. KBS가. 네. 그러면은 인터뷰 모든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은 시간이 제약되니까 네. 할 수 없이 편집을 하게 되겠지만은 인터넷이 뭐 어디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뭔가 고려해 볼 만한 뭐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락에 관계없이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의 전부인 양 보도하는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이걸 뭔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도할 때 보도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취재하는 기자는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취재원이 말 실수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진실을 찾아 들어가려는 그런 그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전체적인 맥락과 좀 상당히 좀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좀 조심했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취재한 사람, 그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떼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종으로 만들고 단독으로 만드는 썩어 빠진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반성을 해야 될 신문인데 자, 그 법조팀의 취재 관행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검사가 지금 기자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단독, 특종 이런 걸로. 근데 우리 장용진 기자님은 법조팀장인데 이렇게 검사들에 대해서 뭐 거침없이 비판도 하시고 말이죠.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아주 맹렬하게 성토도 하시는데 이래서야 뭐 특종거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또 와요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또 필요하면 또 전화 겁니다. 그리고 전화 걸어 또 평소 때는 전화 안 받다가 또 어쩌다가 또 전화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친해야만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체로 그래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검사에 대한 취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검사라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공권력을 발동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발동하는 그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알겠습니다. 법조팀 취재 관행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원칙으로 돌아간 게 맞는 것 같아요. 돌아가자. 김경록 씨를 믿을 수 없었다면 검사 말도 믿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함부로 흐트려서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인 맥락과 따로 보도해 줄 필요가 있다. 검사 따로 또 취재원의 전체 맥락 따로 이렇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용진 기자 모시고 소상히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KBS가 김경록 PB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자, 그럼 제1촌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용용의 1촌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파도 타기를 하면서 제 이웃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미니홈피스 싸이월드가 저 먼 곳으로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벌써 홈페이지는 접속이 끊긴 상태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황당한 1촌들, 내 사진, 내 도토리를 돌려달라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싸이월드의 최고의 브금,
BGM을 브금이라고 했죠. 바로 그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남은 이 도토리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그 많던 눈물 셀카들 이제 역사 속으로 안녕.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아주경제의 장용진 법조팀장, 네. 장용진 기자가 KBS와 김경록 PB 사이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분석해 줬는데 오창석 평론가도 김경록 PB의 녹취록을 분석해 오셨다고요? 네, 그 알릴레오에서 공개한 것과 KBS에서 공개한 것 두 가지 전문을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앞전에 장용진 팀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네. 잘 모르지만 제 소견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김경록 PB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KBS나 알릴레오나. 네네. 예. KBS나 알릴레오는 똑같이 대답을 했고 그 얘기도 했어요, 장용진 기자가. 네, 굳이 따지자면은 뭐. 네. 청와대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KBS 측에 얘기했고, 네. 알릴레오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청와대에 확인하는 것, 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뭐 그리고 합법적인 것. 근데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것만 빼면 다 똑같다고 보는데, 네. 일단 양측 다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발췌해서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건 양측이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저는 이제 KBS에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됐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불법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네네. 이 투자했던 코링크 P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적 그리고 경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한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네. 그렇다면 9월 11일에 KBS 보도는 어떻게 됐느냐. 네.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알았느냐. 그리고 친척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경록 PB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가 받아들이기에서 여기서 자기란 정경심 교수가 아닌 조범동 씨임에도 불구하고 예. 맥락상으로는 정경심 교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KBS가 헤드라인을 잘못 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시청자들은 헤드라인보다는 앵커의 리드멘트에 더 집중합니다. 앵커의 리드멘트가 어떻게 했냐. 지금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인지했고 이건 불법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리드멘트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김경록 PD의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또는 어떠한 시청자가 보더라도 위배 소지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정경심 교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입증해 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네. 똑같은 인터뷰였지만 정경심 교수가 친척 조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한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리드멘트 뒤에 이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KBS는 이게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던져놓고 이 인터뷰를 들었고 네. 알릴레오는 그 사전 정황을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사실 아마 개인사였기 때문에 밝히지 않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 형제들이 재산 소송에 휘말립니다. 이 재산 소송에 휘말렸고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책임감이 좀 커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범동 씨가 다가왔고 이야기를 들었고 충분히 위험성을 김경록 PB가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 것이다. 이 네. 부분은 알릴레오에서 전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사리분별님, 아니 이렇게 똑똑한 석석을 누가 떨어뜨린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시죠? 예. 그리고 KBS의 후속 멘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펀드는 애초에 조국 장관 일가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김경록 PB가 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김경록 PB가 했던 말은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뒀다. 막은 상태였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자체가 최대 4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49명이 다 찼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을 모집한 것인데 예. 마치 이 리드멘트만 들으면은 조국 장관 재산 증식을 위해서 49인을 모은 것처럼 맥락상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 뉘앙스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의 분석 함께 살펴봤고요. 미세 뉴스봇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접대를 했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은 진짜로 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12시간 정도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진 끝에 지금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검찰 수사 기록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감에서 여완섭 대구지검장이 그렇게 진술을 증언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전 면담 보고서를 재수사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전 면담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뭐 공증을 하거나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 때 조사를 했던 사람의 이름을 뭐 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윤중천 씨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지검장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한겨레에서 부실하게 취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라든지 통화 내역, 다이어리 이런 부분들을 입수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출소 순경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를 적어놨지만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비평신문인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는 검찰이 윤중천 씨의 진술을 덮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실상은 한겨레의 무리한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윤중천 발언 보도 가치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한겨레 내부에서는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조선일보 최동욱 혼외자식 보도를 연상케 했다. 한겨레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했네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대검찰청을 통해서 반박 부인하는 입장을 냈는데 나는 그렇게 대충 산 사람이 아닙니다. 건설업자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왜 안 하던데? 네.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뭐 한겨레에서 추가로 뭐 후속 보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김차관 관계 어떠한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음성 동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긴 건데요.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차관 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 동영상 녹음 테이프 등 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여기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파만파였어요. 예, 한겨레가 뭐 추가 취재된 내용을 보도할지 또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100번째 당첨자 추진호님 축하드립니다. 200번째 당첨자 휴대전화 뒷번호 3033번 쓰시는 분, 그리고 300번째 당첨자 맹정효님, 400번째 당첨자 K72436245 이 계정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K로 시작하는 이 계정은 대체 어떤 계정이에요? 소셜 로그인 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이름을 가지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또 주된 주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은 조민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 딸이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동안 대학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했고, 키스트가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는 5일을 했다고 했고, 조국 장관은 2주 동안 했다라고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키스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다. 또 키스트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병건 키스트 원장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조국 장관 쪽의 해명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조국 장관 쪽의 또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저녁 6시 잠시 후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늘입니까? 예, 오늘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Peace is Prize라는 글을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굉장히 크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뭐 한 게 있어야 뭐 노벨 평화상이 그래도 평화를 위해 애쓴 분. 그러니까 남하고 최소한 싸우지는 않아야 받을 수 있는 상 아닌가요? 뭐 평화를 이루진 않더라도 최소한 싸우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온 세상을 다 말하자면은 싸움판으로 만드신 분 같은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기대한다는 거 난세스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싱가포르 노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꽤 많은 각광을 받았고 실제로 지난해 예상 순위 3위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역시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다른 일들이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22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38위. 그리고 문 대통령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엔에서도 연설했었던 그레타 툰베리. 아, 16살. 예. 스웨덴. 네, 맞습니다. 환경운동가.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을 노려보면서 뭐 아주 대차게 이야기했던 그레타 툰베리. 네, 맞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지금 현재 영국의 도박 사이트에서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툰베리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2014년에 파키스탄 여성 인권 운동가가 받았던 22살의 최연소 기록을 깨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말리아 태생의 여성 사회 운동가 일와드 엘만, 그리고 리비아의 여성 운동가 하자르 샤리프,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 주역인 레이선 로 등 젊은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으로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리트레아와 평화협정 체결에 기여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또 이렇게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받아야 훨씬 더 빛이 나는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아프리카 평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단이라든지 주변 인접국인 소말리아에 대한 문제도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누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 총리. 에티오피아 총리.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네. 누가 이 상을 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잘 감이 안 잡히지만 그레타 툰베리로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녹색 당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원인지 모르겠는데 네, 환경운동이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움직임들이 시민운동에 또 전면에 서 있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라든지 이쪽에서 녹색당의 약진을 이끌어내긴 했었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말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을 보니까 리튬 이온 전지 개발을 했던 주역들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리튬 이온 전지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아주 밀접한 그 개발에 밀접한 분야라서 왠지 이게 기후 변화하고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비과학적인 상상을 해보면서 알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따라서 이제 툰베리가 받지 않을까. 툰베리로 예측하셨어요. 근데 이제 평화상 후보 추천이 올해 2월에 이미 마감됐기 때문에 툰베리가 대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툰베리가 되지 않더라도 왠지 좀 환경 문제 관련한 그런 활동가가 받지 않을까. 아까 뭐 이제 브라질 카야파족의 라오니 메투티레 이런 족장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유명한 봅니다. 분이죠.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 89살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받아도 참 감동일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카야파 족장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전역의 평화 협정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굳이 마치기 한 명을 선택하라면 지금 홍콩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 민주화 네이선 로로 하겠습니다. 틀리더라도. 알겠습니다. 야, 이분들 한 명 한 명
이 사연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다면 노벨 평화상이 희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올 연말에는 북한 비핵화라든지 뭐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전을 이끌고 내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는 네이선 로로 하셨고 김수민 평론가는 그레타 툰베리. 네. 6시 정각에 발표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6시 정각에 발표되니까 저희가 돌아올 때는 이제 나왔겠죠. 그럼 요 6시 뉴스 대신에 이걸로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저라도 해드려야지. 네. 기분은 좋아져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6시 정각 뉴스 들으시고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